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군무원 면접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기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죠. 그동안 뭐 짧게는 6개월, 또 길게는 1년, 2년, 3년 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필기 공부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자, 이제는 필기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필기시험은 이제 잊어버리고 또 앞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관문이 있죠. 바로 군무원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군무원 면접도 통과를 해야만 최종 합격에 이를 수 있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군무원 면접에 대한 어떤 아는 정보, 그러니까 자세하게 잘 모르고 또 면접이라는 걸 제대로 이렇게 치르지 못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근심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필기도 그랬죠. 뭐 한 1년 남았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점점 7개월, 6개월, 3개월, 30일, 15일, 10일, 내일, 오늘 필기시험. 계속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불안감과 근심 걱정이 증폭이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나 이제 필기시험이 끝났을 때는 어때요? 후련한 마음도 있고 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치른 이 필기시험을 이제는 우리가 타산지석 삼던지 또는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는 군무원 면접이라는 이 큰 산을 앞두고 또 한 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면접은 다가와요. 그 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날은 어차피 또 끝나요. 그러면 후련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할 걸. 질문 한 번 더 볼 걸. 답변 한 번 더 잘 준비해 볼 걸. 그때 낮잠 잤을 때, 놀고 있을 때 놀지 말고, 조금만 더 공부했었더라면 면접에서 잘 봤겠지. 그런 어떤 후회를 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주어진 지금 이 시간, 필기가 끝나고 면접이 개인마다 물론 일정은 조금 다르지만 그 기간 동안 엄청 열심히 하시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필기시험을 치르고 났지만 끝나면 뭐예요? 허탈함도 있고 개운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군무원 면접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해요. 그렇지만 그 불안과 걱정과 근심보다는 좀 더 이에 대한 공부와 연구와 투자를 하시는 분이 군무원 면접에서 전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군무원 면접을 우리가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또 앞으로 면접을 치러야 할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 도입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필기시험은 그냥 25문제 사지선다. 뭐 3과목이면 4과목이면 2과목이면 딱딱 정해진 50문제, 75문제, 그리고 100문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공부한 거 객관식 고르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군무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 5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의 항목이 있고 그 5가지 항목에서 각 항목별로 5점씩 부여해서 총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점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점수 5점, 5점, 5점 5개 받으면 25점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점수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어차피 불합격이지만 15점 아래로는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평가 요소 이렇게 면접관들이
채점을 할 때 이런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질문도 던지고 그에 올바른 답변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항목 1, 2, 3, 4, 5번에 맞춰가지고 모든 질문이 똑같이 나가진 않습니다. 그냥 준비된 면접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들은 후에 각각 점수를 매기는 거지. 정신자세? 국가관 질문도 안 했어요. 정신자세라는 건 아무래도 우리 군에 맞는가, 군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잘 갖췄는가 그런 걸 물어볼 텐데 국가관 질문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점을 해? 그렇죠?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꼭 국가관을 물어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정신자세는 포괄적으로 넓게 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외적인 자세나 말하는 목소리의 힘 그리고 눈빛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건강, 정신이 건강한지 또 생기가 있는지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정신자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국가관에 대해서 안보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렬이 있잖아요. 그 직렬에 관련된 전공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간혹.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에서 뭐 3개, 뭐 많으면 4개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기본 질문에서도 꼬리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는 이거 말고도 더 알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꼬리 질문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꼬리 질문도 이 질문을 했다면 꼬리 질문은 어떤 게 나오겠지? 그냥 뻔해요. 꼬리 질문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꼬리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간혹 보면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답변을 할 때 왜 생각이 안 나니까.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어내거나 꾸며내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내가 마치 필살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다. 근데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꼬리 질문을 당한다. 파고 들면 들수록 그 거짓말은 들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불합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맞게 하시고 거짓말 안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거를 끄집어내서 스토리텔링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는 거지 굳이 거짓말로 내 답변을 채울 필요는 없다. 내가 좀 더 고급스럽게만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런 과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의사 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그러니까 말하는 거,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의 어떤 빠르기나 음성, 그러니까 목소리의 뭐 힘이나, 그러니까 너무 소리가 클 필요는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직되고 각을 세우고 막 옅은 미소도 없이 거의 뭐 전쟁하러 나간다는 그런 무슨 나에게 당장 총알을 달라 이런 느낌으로 면접관 앞에 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감점이 돼요. 감점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말하는 속도와 목소리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딱 알맞게 면접관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의 속도와 목소리의 크기를 딱 잡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은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의 내용, 물어본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면접관이 듣고 싶었던 해답을 주는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물어봤을 때, 그렇지, 그래, 뭘 아는구만, 이런 어떤 면접관이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이런 질문에 저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답변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얘가 핵심을 잘 알고 있구나, 이 학생이. 이렇게 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건 답변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간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답변에는 1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한 50초에서 한 3초 사이 그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 줄 정도, 한 10초, 15초 정도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질문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 50초에서 53초 정도가 사람이 집중해서, 면접관이 집중해서 듣기에 좋다. 뭐 물어봤는데 뭐 그냥 술술 뭐 답변한다고 막 2분 막 이렇게 답변하는 건 지루해져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빨라지게 돼 있습니다. 말 속도가. 그러면 결국 못 알아들어요. 낭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꼭 스탑워치 같은 걸로 해서 말하는 속도를 적당하게 맞춰서 시간을 재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갈씩.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줄 때는 내가 서두에 먼저 말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고지에서도 근무하실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답변이 두 갈씩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교고지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그곳에 필요로 하는 많은 요소와 군사적인 핵심 시설들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복장 터지죠. 면접관이 속 터집니다. 속 터져.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두 갈씩으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계획을 군무원으로서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임용 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의, 품행, 성실성은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입장, 퇴장, 들어오고 나가고의 어떤 예절,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아까, 그 다음에 표정. 옛날에는 마스크를 썼으니까 눈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앞에 계시는 면접관 분들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옅은 미소도 띠면서 그리고 눈도 뭔가 정말 살아있고 생기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막 손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발 떠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막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습니다. 삐그덕거린다든지 의자를 막 자꾸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책상을 막 가만히 있는 책상을 막 이렇게 막 소란스럽게 소음을 발생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면접관들은 다 본다는 거죠. 뭐 말할 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쩝쩝을 거린다든지 자꾸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거나 하늘을 쳐다보거나 곁눈질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면접관들은 한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돈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습관이.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본인만의 그 습관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나하나 뭐 보면서 5점씩 주겠냐. 그냥 다 질문이 되는 그 과정에서도 점수는 체크하겠지만 다 끝났을 때 그 사람의 전체적인 평가를 25점 만점에서 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곱하기 2를 해서 필기 50점, 면접 50점 이렇게 합산을 해서 최종 합격자가 당락이 좌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런 평가표를 받았을 때 그리고 군무원 면접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추, 내가 먼저 꿰어야 할 첫 번째 단추는요, 바로 정신 자세입니다. 멘탈이에요, 멘탈.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불안하면 면접 잘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필기시험도 여러분들 치르셨겠지만 너무 떨리고 막 극도의 긴장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긴장이 돼버리면 그냥 읽어도 되는 편안한 글인데도 문제인데도 정답을 잘못 마킹한다든지 아니면 핵심이 안 보여. 정답이 안 보여. 이게 그냥 나중에 봤을 때는 보이는 답인데도 너무 쉬운 건데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과도한 긴장, 불안, 걱정, 잘못된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본 실력 발휘가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전에선 사실 100, 120, 130, 200% 발휘하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 면접일이 어떻게 되겠구나, 질문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자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입에 붙어요. 내 이야기가 되고, 내가 정말 지어낸 이야기는 사람의 이 속에서 나오질 않게 돼 있어요. 그냥 껍데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가볍게 멘트가 나가요. 성의 없이 준비하거나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딱 들어보면 별로 무게감이 없고 가벼워. 그래서 뽑아주기가 힘들어요. 뭔가 진솔하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준비 기간, 이 면접 준비 기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 막 밤을 새워가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오고 가는 길에 짜투리 시간도 다 활용을 해서 너무 매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할 때 이 깊은 곳에서 그 면접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정말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 이야기, 생생한 그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말을 하기 때문에 면접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진솔하게, 진정성이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열의가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겠어요? 정말 와, 쟤는 들어와서 바로 일하고 싶은가 보다. 정말 일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적응 잘하겠다. 군이라는 조직에. 뽑아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자세,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사서 고생한다. 물론 뭐 속담이나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용어로 하는 말이지만, 쓸데없이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냥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쉽게, 걱정 없이. 어렵겠지만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뭔가에 여러분이 정말 몰두하고 집중하고 완전 거기에 열중하고 있으면요, 사실 걱정이 줄어듭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자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분들도, 우리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막 게임만 막 하루에 막 20시간 막 이렇게씩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막 15시간 이상. 예를 들자면 너무 좋아해. 근데 그 게임을 막 하면서 걱정해요? 한편으로? 다른 무엇 때문에? 아니죠. 이거에 완전 열중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생각조차 안 하죠. 그럴 틈도 없습니다. 생각조차. 밥도 안 먹잖아.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열중하기 때문에. 또 우리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든 뭐 농구든 테니스든 뭐 어떤 거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헬스든, 그걸 할 때는 어때요? 걱정하면서 해요? 아, 어떡하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러면서 뭐 공치나? 그런 사람은 없죠. 완전 열중해버리죠, 그 시간이. 그래서 시간도 빨리 가고, 뭔가 열중했기 때문에 더 파고들게 되고, 이런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열중하고 몰두하고 완전 집중할수록 걱정이라는 건 줄어들고, 걱정할 시간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여성분들, 여학생분들 마찬가지로 뭐 좋은 모임, 아니면 중요한 어떤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꽃단장을 해. 좋은 옷, 예쁜 옷,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화장하면서 머리 스타일링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거기에 그냥 어떻게 됩니까? 몰두하고 빠져들지. 이거 하면서 막 걱정하고 있어요. 다른 걱정 안 하잖아요.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 면접이라는 게 재밌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에너지, 내가 정말 그런 집중과 열중을 이 면접이라는 이 공부,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려야 할 이 임무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 즐기는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치르신다면 정말 더 좋은 답변, 더 나은 태도, 모습 면접관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면접이라는 단어만 딱 들어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하고 잡념을 갖고 있다. 딴 생각 자꾸 그냥 도망가고 싶어. 그냥 그만두고 싶어. 그냥 괜히 필기시험 봐가지고 괜히 필기시험 커트라인 넘긴 것 같아가지고 괜히 면접을 준비하는 거야.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거야. 아휴, 진짜 필기 합격만 안 했어도 면접 준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런 불안과 걱정과 잡념은 누가 만들어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죠. 자기 자신이 만든 거야. 불안하지 말고, 불안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이런 정말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하는 거, 어차피 한 번에 패스해야 되잖아요. 또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이 필기와 이 면접, 이 힘든 걸 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한 방에 끝내야 되잖아. 어차피 하는 거 내려놓고, 걱정과 불안이라는 그 마음 내려놓고, 안 되더라도 즐기면서 하시는 게 좋다. 자, 제가 이제 횟수로 한 8년 된 것 같아요. 군무원 면접을 하는 강의하고 교육을 한 게.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 정말 1000명 이상 학생들을 만나보고 교육하고 이야기 듣고 해봤는데, 좀 많은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쉽게 말하면 자격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느낌? 잠재력도 있고, 야, 답변도, 너 경험도 많고, 들어보면, 좋은 내용들도 너무 많고, 잘하는데, 그걸 드러내질 못해요.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물론 그 드러내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 걱정, 근심이라는 그 틀 속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잠재력,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이렇게 쫙 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이 불안과 이 틀에 갇혀버려가지고. 그래서 더 나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면접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5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필기에서 5만 명이 준비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면접은 5천 명이 합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만 명에서 5천 명만 합격.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전체 5만 명 중에 10% 안에 드는, 어떻게 보면 인재, 여러분들은 필기 합격. 5천 명이 필기 합격? 물론 여기에서 이제 또 갈라내서 이제 뭐 한 3천 명, 4천 명, 이 정도가 실제 면접에서 합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 중에 줄 세웠는데 5천 명 안에 들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10%, 상위 10% 안에 드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여러분들의 성취고 업적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안 끝나서 그런 거지, 하나 면접이라는 걸 더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뿐이지, 여러분들은 대단한 성과와 업적을 이룬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10% 안에 들었다는 건. 90%가 필기 불합격입니다. 이분들이 제일 부러운 게 어떤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 특히 어떤 사람, 커트라인으로 붙으네. 나보다 1점, 0점 몇 점, 내가 하나만 더 맞췄으면 쟤보다 내려오고 내가 가는 건데. 그죠? 이 90% 필기 불합격자분들은 얼마나 이 안에 들고 싶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기회를 준다면 이분들 면접 정말 미친 듯이 준비할걸요? 안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 안에 들었다라는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내가 필기에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받았다라는 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축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면접 합격을 위해서 필기 때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최종 합격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미션인 겁니다. 자, 합격이 라인 여기에요. 합격, 결승선. 뭐 1등부터 쭉 줄 세워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얘는 여기가 출발선이야. 왜냐? 필기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야. 근데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커트라인이 70점, 80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뛰어. 맨 뒤. 꼴등으로 문 닫고 난 들어와서 필기 합격.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어쨌든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거죠. 그냥 불합격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듯이 뛰어야죠. 아직 합격이라는 거리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이 1등이 꼴등하기는 쉽진 않아요. 얘가 그냥 가다가 여기서 자빠지거나 아니면 누가 여기다가 구멍 뚫어놔가지고 땅을 여기가 밟아가지고 얘가 땅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갑자기 얘가 집을 가지 않는 이상 1등이 꼴등 불합격하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1등 필기 1등으로 들어갔고 상위로 5등 안에 들어갔는데도 필기 불합격 사례도 있고, 또 중위권으로 떨어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면접에서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도 너무 안심할 필요는 없는 거다.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처럼 너무 토끼와 같은 마인드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도 중하위권으로 떨어지면 어때요? 나중에 지역을 고를 때 좋은 지역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들은 거리가 얼마 없으니까 미친 듯이 뛰어야 된다. 왜? 뒤에서 그냥 진짜 몰려오거든. 내 뒤에 그냥 소리가 엄청나요. 그냥 따다다닥 소리가.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꼬링으로. 결승선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 이점을 내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열심히, 이분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물론 이 사람들은 두세 배 더 열심히 뛰어서 제쳐야 되겠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막 너무 많이 뽑는, 막 100명 이상 뽑는 거에 있으면 저 꼴등 1등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10명, 뭐 20명, 뭐 이 정도 적은 인원의 합격 직렬이라면 저 꼴등도 1등을 노릴 수도 있다. 왜? 필기 점수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면접 점수로 내가 1등 갈 수도 있어요. 꼴등인데.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품고 면접에도 내가 올인을 해야 된다. 최소 여기는 뛰어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담벼락은 뛰어넘어야 합격선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나 내 기준, 내가 진짜 합격 기준이 이만큼이 되면 안 돼요. 이만큼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람이 열심히 안 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내 목표를 어디다 세워라? 1등에다 세워라.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난 1등 한다라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결과는 왜? 모르니까. 결과는 나중에 뚜껑 까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 등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 목표가 절대 여기가 돼서는 안 된다. 불합격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여기 거의 꼴등으로 합격하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되고, 다 내가 제쳐버린다 이 마인드, 난 1등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왜? 내 앞에는 이렇게 갑자기 정신 나간 애들처럼 놀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면접을 잘 준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불안하고 걱정에 그냥 싸 매여가지고 그냥 그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야. 불안이라는 그 방에서. 그러니까 준비가 미흡하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아니 좀만 찾아봐도 대충은 나오겠구만. 그것도 못 찾아. 아무것도 안 해. 진짜 필기 왜 합격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진짜 없질 않아요. 전 봤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땡큐죠. 제쳐버리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뒤로 갈 것이고. 또 이제 막 시작했는데도 아직도 막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세 잡고 있는 거야. 자세를 잘 잡아야 되는데 뭐 막 준비가 엄청 요란해. 뭐 준비하는 데만 엄청 오래 걸려. 막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막 10일 가 준비만. 또 어떤 친구들은 면접 필기 끝났고 뭐 필기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도 면접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필기 합격 자기가 했는데도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면접 준비를 안 해. 그러다가 뭐 한 15일 전부터 갑자기 시작. 막 어디 잠깐 여행 갔다 왔다. 아주 그냥 전화태평인 거죠. 전화태평. 있습니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또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 커피 때리고 있는 거죠. 주스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이러면 안 돼요. 걸어 다니면 안 된다. 언제까지 준비하고 지금, 놀고 있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친 듯이 뛰어서 1등을 이긴다라는 마인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셋만 있어도 정말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아유, 안 돼. 뭔 1등이요. 무슨 1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등 하겠냐, 내가?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아시겠죠?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는 무조건 1등이다. 간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정말 더 좋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험생들의 유형은 어쨌든 이런 유형들이에요. 많은 유형들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유형은 많은 준비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필기보다 더. 암기도 엄청 합니다. 그냥 그 많은 질문들, 답변을 다 외워버려. 며칠도 안 걸려. 대단한 애들은 진짜 며칠도 안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100개 질문, 뭐 한 70개 질문, 이것도 어떤 친구들은 답변도 금방 쓰고 암기도 금방 하더라고요. 왜? 그만큼 간절하고 꼭 합격해야 한다는 그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게 없어. 다른 걸로 생각할 시간도 없고 오로지 면접. 오로지. 정말 열정을 갖고 준비를 하죠. 그리고 어떤 기대감? 합격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굉장히 뭐 즐기면서까지는 뭐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A 유형들이 합격을 하는 거죠. 자, B. 빈수레. 자신감은 있어. 뭐 잘해. 내가 뭐 이전에 뭐 기업 면접도 내가 합격했고, 내가 편의점 때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내가 면접 합격한 사람인데, 뭐 군무원 면접? 아이고, 뭐 똑같지 뭐. 뭐 며칠 전 딱 준비하고, 인터넷 딱 찾아. 뭐 질문 뭐 한 20개, 30개만 준비해볼까? 이걸로 뭐 다 통하는 거지 뭐. 전공 질문? 내가 필기 시험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전공 질문은 뭐 건드리면, 누르면 나오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암기를 안 해.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이 답변을 싹 외워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외워도 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 면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핵심, 단어, 줄거리 어떤 이런 흐름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프리스타일. 그냥 즉흥적으로 군무원의 덕목이 뭐예요? 오케이. 오늘은 성실. 오늘 준비한 건 성실이었어. 근데 갑자기 한 3일 후에 또 연습할 때 군무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책임감입니다. 갑자기 또 바뀌어. 또 실전 가서는 또 바뀌어. 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뱉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단점은 뭐다? 자꾸 뭐 쉽게 말하면 했던 말을 또 해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뒤에 가서 또 해. 계속 반복. 비슷한 말을. 왜? 생각나는 게 생각나는 걸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최소한 흐름이라도 내가 준비한 답변 이게 좋은 거라면 제일 좋은 답변 딱 준비해서 흐름 정도라도 암기는 해야죠.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해야겠다라는. 근데 그것조차 없으면 그냥 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자신감이 없어요. 못해. 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불안하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A 유형의 사람만큼 하질 못하는 거죠.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 난 끝났다. 이번 생은 끝났다. 필기를 한 번 더 볼라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A 유형의 사람처럼 데뷔를 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뭐하러 그러면 필기 합격했어요? 열심히. 왜 필기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안 했는데도 물론 붙은 사람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A 유형과 같은 사람처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필기 점수 생각은 하지 말자. 내가 필기 몇 점 받았고 뭐 어쨌고 저쨌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합격했으면 됐다. 됐어. 엄청난 성과. 여러분은 10%의 인재라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커트라인, 우리 직렬의 커트라인 생각 제발 하지 마. 내 앞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아무리 커트라인 꼴등이라도 내 앞에 이런 애들이 땡큐라니까. 땡큐.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트라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생각해봤자 뭐 달라집니까? 이미 필기 점수가 고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70점 딱 나왔어.
고정이 됐어. 이게 어떻게 내가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국방부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육군은 홈페이지를 10번, 20번, 50번 들어간다고 해서 이 점수가 갑자기 78점이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냥 그 점수 고정이에요. 불변. 아시겠죠? 아무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필기 점수가 까진 이상. 그러면 뒤집기가 안 돼요. 필기 점수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지 마. 그러지만 이제 뭐예요? 뒤집기가 가능한 걸 생각하셔야지. 그게 뭡니까? 그게 남아있는 면접 50%, 50점 남아있잖아요. 이걸 생각해야지. 여기에서 만점 받을 생각해야지. 왜 필기 점수 커트라인을 자꾸 생각하냐는 거야. 이거 만점 받을 생각하는 게 더 빠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필기 점수, 커트라인 점수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누가 어디 스터디 모임, 누가 무슨 학원에 갔는지. 아니, 그걸 왜 알아봐? 그거 알아볼 시간에 이거 점수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잡다한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잘못된 정보, 쓸데없는 그런 글들이 여러분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데 사실. 봐도 도움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에만 신경을 쓰자.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더 들어가서 실제 우리 면접장, 뭐 국방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뭐 사군이 있지만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면접관 기본 3명이 디폴트, 기본이죠, 기본. 근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뭐 국방부 7급이나 이런 경우, 좀 경체나 뭐 이런 경우 좀 심심하다, 면접관들이. 그러면 좀 5명, 4명에서 5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는 3명. 그리고 조합, 컨비네이션은 군인이 가운데 앉아있는 확률이 높고 양옆으로 군무원이나 대학 교수가 앉아있을 확률이 높다. 뭐 군무원이 바빠? 섭외가 안 됐어? 그러면 대학 교수로 이제 둘을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 제발. 뭐 대학 교수는 누가 들어오겠지, 뭐 그걸 또 찾아보고, 뭐 군무원은 누가, 그런 생각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온 거고, 그 사람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 저 인간은 대학 교수구만. 이걸 또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런 생각보다 그냥 내가 답변에 준비를 충실히 하자. 자, 그리고 이 사이 간격은 한 1.5에서 2m 정도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의자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의자 앞에 책상이 하나 있어요. 뭐 어떤 데는 이렇게 생수병 물 먹으라고, 뭐 면접 보면서 물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물통도 이렇게 하나 주는 데도 있고, 뭐 담요 주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있다라는 게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면접장, 내가 들어가는 방 있죠? 이 방의 전체적인 크기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 한 3대 정도 또는 4대 정도 주차하는 그 정도 공간 빡빡하게 승용차를 집어넣으면 한 3대에서 4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육군 같은 경우 인재개발센터 그 계룡에서 하면 2층은 딱 그 정도 사이즈예요. 차 3, 4대 들어갈 정도. 근데 1층 같은 경우는 좀 넓어가지고 한 6대, 대여섯 대, 뭐 그 정도 크기. 나머지 뭐 공군이나 해병대나 뭐 해군이나 대부분 한 3, 4대 정도. 근데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게 해마다 장소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여기 보라매 공원에 있는 곳에서 했었는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거기도 뭐 거의 대부분은 한 3, 4대 정도 들어갈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하면 귀청 떨어져요. 너무 작게 하면 들리지도 않겠죠. 무슨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답변을 할 때 중요한 건 내 생각, 내 소신, 그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답변을 딱 할 때 내 생각과 내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군무원의 당직 근무 투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군무원의 총기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 소신은 왜 총기를 주냐, 군무원에게? 장난하나? 나는 반대요. 총기 안 가져. 난 안 받을라요. 이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합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신이 면접을 보는 그 순간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군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우리 질문하신 이 면접관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러면 정답에 가까운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해야 하는 거지.
내 소신을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북한군, 북한 정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본이요, 중국이요, 미국이요 이러면 안 되지. 옆집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질문의 유형들을 대충 크게 큰 틀에서 본다면 이렇게 5가지 질문 유형들 안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이 나온다. 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한 6개에서 12개 사이인데 이게 케이스별로 좀 달라요. 그 면접관 그 방마다 질문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이런 거기 때문에 방별로 달라서 어떻게 몇 개를 질문할지 몰라, 면접관이. 면접관도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좀 싸나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별로 무관심해. 또 어떤 경우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 중에. 근데 대부분, 한 군무원 면접관의 한 95% 정도는 굉장히 친절하고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말고 답변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근데 간혹, 뭐 좀 그런 분들도 있긴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 유형도 뭐 사람이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면 뭐 10개를 물어볼 수도 있고, 꼬리 질문을 착착착착착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안 물어봐도 채점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꼬리 질문을 안 하는 경우, 뭐 짧게 하는 경우 질문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길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 질문을 엄청 길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물어보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네, 질문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뿐만 아니죠. 뭐 작년부터, 재작년, 뭐 1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군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결책을 이렇게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0.6명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뭐 그러면 우리 수험생이 생각하기에 그 저출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그리고 해결책은 뭔지 한 가지, 이렇게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면접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사람이 원인 하나, 해결책 하나만 말하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들으면 멍 때리다가 백지 상태가 돼요. 왜냐면 질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물어보는 걸 맨 마지막에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 대다수 질문 면접관들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하고 해결책이 뭔지 한 가지, 두 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만 방금처럼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주의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사 질문이죠. 지식형. 아까 말한 대로 뭐 저출산에 관련된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작년 2023년 군무원 질문에는 러시아, 그 당시에 그 면접 그 시즌에 북한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푸틴이 정상회담을 러시아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갔잖아요, 러시아로. 그때 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뭔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전부터 이렇게 이슈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코인 열풍, 부동산 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영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지금 3년째 되고 있고, 뭐 학력 위조 이런 거, 위장 전입 어떻게 생각하냐, 2년째 이런 것도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 관련된 질문들, 아까 말씀드린 주적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통일, 바람직한 통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왔고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사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상황형 질문. 그러니까 예시를 줘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너는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 퇴근 시간이다. 이제 퇴근을 하려고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관이 업무를 하고 있다. 갑자기 다 끝났는데 퇴근할 시간에 상관이 업무를 하는 모습을 너는 봤다. 넌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군부대 사격장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가 달걀을 못 낳아가지고 군부대 찾아와서 민원을 호소한다. 닭이 달걀을 못 낳고 있다. 니들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본인이 담당자라면 이 할머니 민원인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 이런 질문. 상황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런 예시들이.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질문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어떤 걸 추구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 임용 후에 포부 계획. 그 다음에 경험형 질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을 발휘한 적 있으세요? 봉사활동 해본 적 있으세요? 뭐 살면서 기뻤던 적,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뭐 실패한 경험은 언제예요? 뭐 이런 거. 성취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이런 거를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그 직렬에 대한 전공 질문을 하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이 큰 틀 안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누가 면접을 보는지, 그리고 면접관은 누구의 이야기가 제일 궁금할까요?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나는 말해야 할까요? 당연히 나의 이야기. 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려고 면접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실 거는 면접관이 싫어하는 유형이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뭐 꼭 우리 군무원 면접관들이 이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첫 번째, 직무 이해도가 떨어지는 성의 부족. 그러니까 준비를 잘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거죠. 성의가 부족하면. 직무 이해도라는 건 업무에 대해서 들어가서 내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충격적이게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답변에 녹여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면접관이 싫어한다라는 거죠. 자, 자신감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 그러니까 시선도 못 맞춰. 목소리는 쥐죽은 듯이. 아니면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이런 사람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질문과 상관없는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 너무 긴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프리스타일 같은 분들 있죠.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동문서답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한다. 자, 그 다음에 줄임말이나 신조어. 좀 그런 쓰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경우. 뭐 아르바이트인데 알바. 막 이렇게 줄인다든지. 뭐 그 다음에 또 뭐 오카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줄여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 자세와 태도. 아까 말한 대로 쩝쩝거린다든지 손 떤다든지 손톱을 막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혀를 막 입술을 깨문다든지 땅을 쳐다본다든지 그런 사람들, 다리를 떤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이 좋아하진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답변할 때 중요한 5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분이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50초에서 한 그래도 53초 안에는 끝내야 된다. 답변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2갈씩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다. 추상적인 단어는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취가 없고 성과가 없는 거는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뒤에 1분 소개 때 보여드리겠지만 뭐 성실합니다. 저는 희생정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총 맞았어? 희생정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뭘 희생했다는 거야? 이런 어떤 추상적인 단어를 너무 많이 언급하는 건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 믿을 수가 없잖아. 성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은 CR도 안 맥힌다. 자, 그 다음에 지원한 직렬에 대한 업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답변 곳곳에 막 녹여내야 되거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가서 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걸 딱 알아버리면 그 질문에 맞게 답변을 탁탁탁탁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야, 얘는 어떻게 알았지? 저런 말을 어떻게 알았지? 저런 단어 어떻게 알았지? 오오오오 이러다가 이제 면접관이 놀라는 거죠. 왜? 앞에 했던 애는 그러지 않았거든. 얘보다 앞에 들어왔던 친구도 저렇게 답변 못했거든. 근데 얘는 뭔가 새로워. 와, 씨, 그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느낌. 차별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의 경험을 그런 답변이 나왔을 때 잘 녹여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이죠. 흐름에 딱 맞춰가지고 탁탁탁 기승전결 탁탁탁 해야 이제 면접관이 들을 때 좋아 이런 느낌. 그리고 말이라도 내가 정성껏 포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똑같은 경험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면접관이 들을 때 제일 잘 좋게 들릴 수 있는 단어와 어떤 문장을 구사해서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답변의 차별화를 줘야 돼요. 왜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한 직렬이 50명이 면접을 봐. 그럼 50명이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때?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를 물어봤어.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군인하고 군무원의 차이가 뭘까요? 네, 군인은 총과 칼을 들고 전쟁이 났을 때 전투에 임하는 사람이고, 군무원은 총과 칼은 없지만 그런 군인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50명 중에 최소 40명은 될걸요? 그러면 그 면접관은 몇 번 들었어? 이 소리를. 똑같아. 어떻게? 쟤네들 답변이, 야, 니는 무슨 똑같냐? 답변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에이? 앞에 애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뒤에 들어오자마자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가 뭐예요? 내 군인은 총각 이러면 귀가 다친다니까요. 그냥 면접관이 귀가 탁 닫아져요. 똑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추게 이제 변형을 시켜서 다른 느낌으로, 남들과 똑같은 답변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르게 답변을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1분 소개. 나를 소개하는 건데 어떻게 앞에 말하는 애랑 나랑 똑같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앞에랑 어떻게 나랑 자기소개가 똑같냐고. 달라야죠. 그죠? 쟤랑 나랑 사람은 인생이 다른데 최소 20년, 30년 다르게 살았는데 아니 무슨 형, 동생도 아니고 형, 동생도 스토리가 다른데 완전 남인데 어떻게 자기소개는 내용이 똑같냐는 거야. 비슷해. 표절이야? 뭐야? 쟤네. 그럼 면접관이 귀를 닫아버리죠. 그래서 달라야 돼. 차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신의 경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녹여내야만 남들과 다른 답변이 된다는 겁니다.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고요. 군무원 왜 지원했어요? 할 말이 없어. 왜? 안정적이니까 그냥 정년 보장되니까 지원한 거거든. 사실 거의 95% 이상.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정성껏 포장을 해라. 내 경험을 녹여내서 최대한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남들과 다른 차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 이전에 회사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녹여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갖다 맞추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해야 할 것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스토리텔링 하거나 갖다 껴 맞추는 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갖다 껴 맞춰야 돼요. 억지로라도 갖다 맞춰놔야 돼. 옷을 입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면접관이 볼 땐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맞춰버려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수험생분들이 잘 못하는 거죠, 사실. 근데 듣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계속 뭔가 듣고 뽑아내다 보면 1분 소개하고 지원 동기 할 게 너무 많아. 듣다 보면요.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껴맞추기를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접은 나라는 상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팔아야 돼. 나를 팔아야 돼. 50명이면 상품이 50개예요. 근데 이 중에 40명만 합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40개의 상품만 셀렉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달라야지. 차별이 돼야지, 차별화가. 그래야 나를 뽑아줄 거 아니야. 그죠? 발광을 하든지 어떻게든 내가 튀어야 할 거 아니야. 나쁜 의도로 튀는 게 아니라 돋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면접관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업무는 완전 빠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장점, 경험들을, 그리고 내가 성과를 이뤘던 거, 성취했던 것들이 탁탁탁탁 답변에 녹아나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답변을 성심성의, 정성껏 하라고 했어요. 정성껏 진짜 얘 준비 열심히 했구나, 가서 열심히 하겠구나, 뭘 해도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리본 내본 적도 없지만 어떻게라도 뭐라도 유튜브를 보든지 누구한테 들었든지 배워서라도 10시간, 20시간, 하루 이틀, 3일, 10일, 20일, 30일 동안 리본을 저렇게 예쁘게 쌓아야 돼요. 이 포장지 이렇게 각 딱 잡아가지고 예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상의 데코로 이렇게 보여줘야 돼.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누가 봐도 이런 선물 줬을 때 받을 때 얼마나 고맙겠어, 면접관이.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정말 정성껏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면접관한테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는 사람을. 그럼 그걸 받을 때 이 정성이 안 느껴지겠습니까? 야, 리본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잘 맸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기분이 좋죠. 듣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런 선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런 선물이 절대 되면 안 돼요. 이거 무슨 쓰레기 봉투도 아니고 그냥 시커먼 거 그냥 갖다 던져 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집어 넣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비어 있어 이렇게. 아예 포장도 안 해. 근데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없어. 안 해. 준비는 했겠죠. 안 하진 않았겠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 준비는 했는데 대충 해서 그냥 갖다 던져놨어. 그냥 찌그러지게. 알아서 봐라. 누가 이걸 선물 주면 누가 받겠습니까? 절대 받지 않겠죠. 이렇게 성심성의 정성껏 하자.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이런 거 신경 써서 해주면 됩니다. 뭐 나중에 이제 교육에서 다 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뭐 디테일한 거긴 하지만 사소한 거긴 하지만 이런 거에서도 차이점이 날 수 있고 또 이런 거에서도 어떤 면접관들은 좋게 보는 또 그거를 유심히 보는 케이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면접관들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아, 굉장히 답변을 차분하게 하시네요. 사람이 아주 우리 면접자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코멘트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1분 소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화를 되지 못한 정말 아까 봤던 그 쓰레기 봉투 같은 그런 답변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1분 소개하는데 첫째 성실. 뭐가 성실? 30분 일찍 출근. 면접관들은 뭐 1시간 새벽 5시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군부대 가면. 그런 습관이 있다. 근데 이걸로 내가 책임을 다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가. 성실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룬 결과가 없잖아.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희생. 학생의 반대표였대. 반대표.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하지 않는 재료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경험을 살려서 빠르게 직무에 적응하여 전우를 위해 희생하겠다? 총 맞으러 가겠다? 이런 건가? 휴전선으로 나가겠다? 이런 건가? 이것도 역시 뭐예요? 성과가 없죠. 이런 것들은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저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는 3가지로 충분합니다. 와, 뭐 3가지나 돼? 그 정도 생각하겠는데 저 같으면 2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3가지까지 나가면 이 내용 보세요. 이거 그냥 1분 그냥 넘어가요. 지루해. 내용도 사실 별론데 지루해. 자, 그리고 정말 이 1분 속에 이거하고 이거는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가 교육을 하면서 그 학생이 써왔던 초안이에요, 초안. 그러니까 초안. 여기서 이제 제가 첨삭을 하고 고쳐주고 뜯어낸 거지만 초안, 학생은 이렇게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런 만큼이나 3가지로 충분하면 그것도 대단한 거야, 사실. 저 3가지라도 생각한 게. 그렇지만 이렇게는 면접관에게는 나가면 안 된다. 또 성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50명 중에 40명, 45명은 다 비슷한 말을 한다니까. 깜짝 놀래, 면접관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하는지. 그 다음 배려. 당연한 건데, 뭐, 양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인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참어? 뭐, 못 참어? 살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좋은 소개는요. 이건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첨삭을 하고 뜯어 고친 거예요. 지원자 누구다. 제 소개를 강점 2가지. 첫 번째, 실무 경험. 단어 선택부터 다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이뤄낸 거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 우수상이라는 이런 성과. 그 다음에 또 그 내용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다?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소개를 자기가 지원한 직렬에 맞춰서 업무와 자기 강점, 경험을 살려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녹여낸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블랭크 처리, 흑백 처리로 하긴 한 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첨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과 다르지. 누가 이거 똑같은 소리 하겠어요? 이건 나만 한 거니까. 꼬리 질문해도 답변할 수 있지. 왜? 내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꼬리 질문해주면 오히려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2023년에는 군무원 면접 어떤 기출 질문이 있었는지 공통, 전공 질문 빼고 물어본 거 전군 통틀어서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한번, 그리고 와 이런 것도 물어봐? 하는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 동기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를 같이 말하래.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이내로 해야 돼요. 50초. 자기소개 지원 동의 말을 하고 2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2분 해보세요. 이러지 않는 이상은 2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면접관이 2분 말하라고 하면 그때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군무원과 공무원의 차이. 아까 말씀드렸죠. 뻔한 질문인데 물어본다니까? 그럼 뻔한 답변해요? 아니죠. 차별을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장점만 물어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학생. 그러고 나서 꼬리 질문을 물어봤어요. 군무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단점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봤죠. 그 다음에 꼬리 질문,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그러니까 저런 질문에는 내가 꼬리 질문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그 예상에서 뭐 크게 벗어나진 않으니까요. 자, 임용 후 3년 뒤, 10년 뒤 본인 모습 한번 말해봐라. 자, 국가관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 다음, 상관의 비리를 너가 목격했다. if, 아까 했던 상황 질문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는 매뉴얼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 이거는 지침, 국방부 훈령, 그 규정, 쉽게 말하면 법 같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말을 해야 돼요. 이런 비리 또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성추행을 목격했다. 이런 거는 지침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거에는 절대 매뉴얼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당신이 지원한 그 직렬에 대한 경험이 혹시 있으면 말해보세요. 아까 말했죠. 성과나 이런 거. 그러니까 업무를 알아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알아야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너의 단점은 뭐야? 그럼 어떻게 극복할래? 이런 거. 자, 면접관이 질문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내가 답변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죠. 그거 물어볼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면접관이 그럼 그거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답변 잘할 수 있는 질문을 말을 해줘야 돼요. 유도하는 거지. 그럼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럼 당연히 아까처럼 북한군, 북한 정권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죠. 왜? 국방백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썰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꼬리 질문? 그러면 거기에 북한 주민도 주적에 포함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정답은 아니죠. 북한 주민은 아니에요. 북한 군, 북한 정권, 그 조선 노동당원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북한 주민들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나왔던 그 꼬리 질문은 또 뭐였냐면 북한 지역에 홍수가 났어. 수해가 났어요.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 그건 뭐예요? 수해를 입은 사람들은 북한 주민이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호단체, 적십자나 뭐 NGO 단체, 해외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한다라는 걸, 지원을 한다라는 걸 명백하게 표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군에 들어가지 않고 북한 주민에게 전달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질문에는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상관의 성추행을 목격했다. 아까 말했죠. if, 상황. 이 경우에는 뭐라고요? 매뉴얼이 있다. 그 지침대로 답변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임용 후에 어떤 업무를 하고 싶냐. 업무를 뭐 하는지를 알아야 답변하는 거죠. 여러 개예요, 여러 개. 모든 직렬이 업무가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내가 고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 이유를까지 말해줘야지. 왜? 자, 업무는 만족스러워요. 자, 이것도 if 상황 질문이죠. 근데 교고질 갔어. 업무는 좋아. 근데 하필이면 교고지야. 근데 반대로 나의 집, 고향하고 가까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근데 업무가 진짜 개떡같아. 너무 어려워. 불만족스러워. 어디를 선택하실 것인가? 그러면 교고지를 선택해야 돼요. 이 질문에서는. 그러니까 업무가 만족하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속물처럼 집 가까우면 전 장땡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답이 뻔해요. 정답이 답정너야, 답정너.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한 reason, 이유까지 딱 말을 해줘야 올바른 답변이 되는 거죠. 자, 군무원에게 중요한 공직 가치, 의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변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살아오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사나 동료가 위법을 저질렀다. 자, 이것도 역시 지침이 있죠. 매뉴얼대로 답변을 가는 거고. 자, 상사가 위법한 지시를 한다면,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를 지시를 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 갑질 같은 경우 이런 매뉴얼대로 답변하는 게 있습니다. 자, 18번. 군무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내 어떤 그 범위가 어디냐, 군무원이. 그거에 대한 내가 지원한 직렬로 답변을 엮어가면 되겠죠. 그 역할에 필요한 덕목은 뭡니까? 우리 공무원의 6대 의무, 13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원한 직렬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 하나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19번.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 꼬리. 교고지도 갈 수 있어요? 간다고 하지. 그러면 못 간다고 하냐? 당연히 간다고 해야죠. 이유도 말해주고. 자,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시사 질문이니까 이것도 뭐 다 답정너예요, 사실은. 그 이유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 왜 필요한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내 생각처럼 쏟아내야죠. 그래야 면접관이 설득을 하니까. 자, 북핵과 미사일 등 여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과 잠재적인, 그러니까 아직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요.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직접적 안보 위협은 사실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유식하게, 박식하게 하면 전통적 우리가 안보 위협이라고 하고요. 잠재적,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비전통적, 이렇게 또 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직접적인 안보 위협은 우리의 주적, 이 북한의 도발이죠, 도발. 이런 걸로 보면 되고, 잠재적인 거라는 건 앞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지진이나 뭐 홍수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 안보 위협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철책선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지진이 나면 막 군부대가 갈라질 수도 있으니까 안보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 3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처럼 바이러스도 우리 안보에, 우리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죠. 안보 위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종, 우리의 주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력들, 추종 세력들도 이 안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답변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시사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북한과 통일에 대한 너의 생각은 그러면 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채용비리, 학력위조, 위장전입, 원인과 해결책이 뭐냐? 군무원으로서 포부, 자질,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냐? 자, 저출산 해결책 한번 말해보세요. 그 다음,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4차 산업이 뭐예요? 이렇게. 또는 3차 산업하고 4차 산업하고 차이가 뭐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너가 지원한 직렬의 4차 산업을 어떻게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MZ세대의 특징을 물어보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MZ하고 이전 세대, 기성세대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MZ세대와 너는 어떻게 근무할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감명 깊게 본 영화 있어요? 아니면 뭐 신문기사 본 것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냐? 최근에 본 거 있냐?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너가 존경하는 인물 누구냐? 이런 거. 또 있었고요. 아니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지금 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떤 분을 넌 태어나게 할래?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질문이죠. 존경하는 인물. 또는 국가관을 확립한 인물이 누구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하나만 받는 거죠. 질문 하나. 맥락이 비슷하니까. 자, 군무원 업무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너의 강점이 뭐냐? 임용 후에 너의 계획은 뭐냐? 자, 군부대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 내가 담당자라면 어떻게 해결하겠냐? 아까 그 할머니 닭이 달걀을 못 낳아가지고 찾아오는 경우. 그렇게 실제 사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중국이나 일본의 관계, 외교 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또 있었고요. 인구 집중 분산 2년 전에 나왔던 질문이었죠. 자, 상사와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 이제 한두 개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죠. 상사와 관련된 이런 질문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 매뉴얼이 있고 답정너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if,
상황 질문이기 때문에 답정너 또는 지침이 있는 매뉴얼대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그런 매뉴얼대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경험, 물어보는 질문. 네, 이렇게 질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사소하지만, 자잘하지만 유의할 사항. 첫 번째, 머리, 카락, 헤어 스타일. 과도하면 안 되죠. 자, 앞니막 깐다. 그리고 정도 난다. 이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단발머리면 그냥 단발로 가시면 되고, 긴 머리면 묶어서 망을 씌우면 되는 거죠. 핀을 꽂아서 어쨌든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단정해야지. 막 고속도로 막 머리에 이렇게 막 뭐야 이거 이렇게 뭐 투블럭 같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염색을 한다든지 세상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귀걸이 허허 큰일 날 소리죠.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자제해야 돼요. 귀걸이도 막 그냥 뭐 느렇게 뭐 무슨 뭐 여기다가 조명을 달고 다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막 그냥 목걸이 막 쇠사슬 그냥 달고 다녀. 그러면 안 되죠. 막 팔찌 막 그냥 금팔찌 막 그냥 뭐 반지가 그냥 반짝반짝해. 막 시계 막 그냥 여기 보이소 내 명품 시계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제.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네일 아트 이런 것들도 보일 수 있으니까 자제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의 어떤 큰 틀,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어떻게 답변하고 어떤 정신 자세로 또 어떤 질문에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이제는 면접 전에 우리가 필기를 합격했다면 한 5일 정도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 안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류들을 내는 게 이런 게 질문, 면접에서 질문으로는 절대 안 나와요. 막 자기소개서 물어보냐 안 물어보냐 막 그런 말들 되게 많은데 절대 안 물어봐요. 이게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서류 제출 방식이 달라진 한 4, 5년 전부터 달라졌는데 그때 이후로는 자기소개서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했었지만 그래서 면접관 자기소개서 없어요. 그게 오피셜이니까 자기소개서 뭐 물어보냐고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안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소개서 안 중요하니까 대충 쓴다? 그것도 어불성설이니까 자기소개서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도 갖고 있는 합격생들 샘플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내 이야기 조금 넣어가지고 작성하시면 30분도 안 걸려요,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이랑 신원진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제출만 다운 잘 받아서 첨부 파일 잘 넣어서 요즘 뭐 인터넷 못 하시는 분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출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우리 국군 방첩사령부를 이 URL을 검색해서 여기서 이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식을 한번 뭐 바뀌지 않는다면 작년까지는 이 방식이었으니까요. 이 화면 이런 제출 방식이었는데 뭐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달라지지 않는다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방첩사령부 이 URL을 들어가면 이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거 잘 읽어보고 뭐 또 규정이 있으니까 JPG 파일,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해라, 뭐 군필자는 뭐하고, 군 미필자는 어떻게 해, 현직은 어떻게 해라, 해당 사항 없으면 이렇게 해라 하니까 잘 읽어보고, 그리고 한번 로그인하면 30분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30분 넘어가면 다쳐.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소개서 이러고 쓰고 있으면 안 되죠. 바보같이. 미리 한글 문서나 메모장이나 워드나 이런 데다 자기소개서 양식 다운받아서 미리 써놔야지. 써놓고 로그인 하자마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충분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건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인 인증해서 로그인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장교 이런 게 아니니까 여기 군무원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막 나와요. 이게 작년 버전이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자기 군 찾아. 해병대, 해군, 국방부, 그 다음에 육군.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공군이 있었어요. 페이지상. 그래서 잘 찾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채니까 공채 잘 봐야 되고 또 장애인은 또 따로 서류 제출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클릭할 때 장애인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지 잘 보고 이 제출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자기소개서 여기든 클릭하면 자기소개서 쓰는 이 항목이 나오죠. 그래서 700바이트 여기 하나에다 300
320자 내외로 이거 네이버에 글자 수색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 320자인지 아닌지 다 알려줘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320자 내외로 써주시면 됩니다. 300자에도 돼. 뭐 300자. 그러니까 300에서 320자만 되면 돼요. 320만 제발 넘기지 마. 320 내외라고 해서 막 350, 뭐 80, 400 막 지 쓰고 싶은 만큼 쓰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320자 정도 이 사이만 지켜달라.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넣고 해서 여기 이제 서명 있죠? 제출하는 서명. 이거 누르면 안 되고, 요 서명하고 또 넘어가서 신원진술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넘어가고 서류 제출하고 다 하고 첨부빨 다 해서 마지막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뭐 다른 거 우리 뭐 할 때랑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시뮬레이션 돌려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출만 기한 내에 하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건 빨리 제출해서 여러분들이 이상이 있으면 전화 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확인 잘 됐는지 그 정도만 하면 되고, 그 외의 것부터는 이제 자기소개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혹시나 물어보더라도 내가 뭘 적었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기소개서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첨삭하는 거 이거 10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소개서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세요. 자, 그러면 뭐 이제는 좀 남은 시간 조금만 학원 우리 군무원 대장부 면접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짧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군무원 면접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현재까지 8년인가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41개 직렬에서 합격생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1개 직렬이니까 거의 메인이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 뭐 군무원이 한 50개? 뭐 그 정도 되니까요, 직렬이. 그리고 41개 직렬에서 합격생들을 배출을 했기 때문에 41개 직렬, 물론 면접을 안 본 그 소수 직렬들도 저희가 전공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답변까지 가지고 있는 직렬도 있다. 학생들이 이전 합격자들이 다 전공 질문에 대한 준비, 답변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막 그걸 찾아볼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직렬은 저희가 전공 질문뿐만 아니라 답변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월하게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저희가 조를 편성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담당 강사 한 명이 여러분들을 교육을 할 텐데 거의 대부분은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바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답변 딱 1번 소개해 보세요. 답변 딱 했어. 그러면 다 듣고 나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리고 올바른 답변을 알려드려요. 방향과 어떤 식으로 답변 키워드를 적어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다른 경험이 없는지 여러분한테 막 물어봐요. 어떤 뭐 회사에서 이거 어떤 거 해봤는지, 아니면 회사 생활 안 해봤으면 아르바이트는 어떤 거 해봤는지, 그것조차 안 해봤으면 또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봐서 체크해서 여러분이 지원한 직렬에 맞는 걸 답변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답변이 겹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학원에서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무슨 모범 답안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학생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주기 때문에 절대 수강생끼리 답변이 겹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에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메모장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듣고 체크를 해줍니다. 외적인 것부터 이 친구의 목소리 크기, 시선, 앉은 자세, 태도, 목소리의 어떤 힘, 미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답변도 마찬가지. 잘못된 답변 캐치를 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시선, 이 친구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적어놨고, 안 해가지고 시선 처리를. 그 다음에 면접관이 질문할 때 자꾸 막 반응이, 리액션을 해요. 그러다 보면 면접이 막 흐름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요자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걸 고쳐줬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답변이 있어서 고쳐줬고, 그 다음에 말 속도는 좋고 크기는 좋았다. 그러나 상관의 비리에 대한 답변은 좋지 않았다라는 거, 고쳐야 된다라는 거, 매뉴얼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힘없이, 매가리 없이, 뭔가 확신 없이 답변하는 것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고쳐줬고, 그 다음에 군수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너무 차별적인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정을 해준 사례. 8월 9일.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속도는 좋다. 근데 정보직 업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원한 이 직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의심이 들었다, 이런 식의 어떤 이 친구가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해주면서 빼고 고칠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이 친구는 답변 끝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한 건데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고쳐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떤 이제 성과가 있었는지, 그 스타트업을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너무 많아. 듣다 보니까. 왜냐면 자기는 이걸 경험했으니까 막 그냥 썰을 풀어버린 거죠. 막 1분 30초 이상. 근데 듣다 보면 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어.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너가 지원한 정보직하고 무슨 관계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돈이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추려주고 할 말만 딱딱딱 잡아준 거. 그리고 이 친구도 요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고쳐준 거. 그 다음에 교고직 근무 답변이 잘못돼서 이렇게 알려줬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인데 걷기? 걷는 건 그냥 걷는 건데 그걸로 건강관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수정사항을 해준 거고, 그 뒤에 이제 흰색 종이에도 필요한 것들을 적어서 즉시 현장에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핸드폰, 그 학생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그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음 문제죠. 설렁탕인데 썰렁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잡아준 거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했을 때 유기견 봉사활동을 갖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물론 유기견 보호활동도 좋죠. 좋은데, 군무원 면접에서 이걸 답변할 때는 A급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C급, B급밖에 안 되니까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성급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고치라고 해준 거고, 상사와의 갈등에서 잘못된 문장 수정해줬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뭐 페스티벌 갔을 때 뭐 이걸 뭐 군에서 뭘 봤는데 너무 매갈이 없는 답변이어서 그 계기 이런 것들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장점을 답변할 때 올바르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고, 말이 빨라요,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래서 대부분 학생 중에 한 30%가 말이 빨라요. 긴장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성격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쳐줬고, 이제 또 뒤에 이제 흰색 종이에다도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들을 메모해서 피드백,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고쳐준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학생들을 계속 주차별로 계속 만날 때마다 고칠 수 있도록 계속 해줘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잘 못하죠.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점점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나아지는 모습들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담당가사 1명이 조별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조는 한 조당 이렇게 3명에서 6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는 지원한 직렬이 겹치지 않도록, 특히 소수 직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명 뽑는데,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 3명이 면접을 신청을 했어요, 교육을. 그러면 3명을 묶어? 절대 그럴 수 없죠. 경쟁자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직렬은 겹치지 않게 조를 편성을 한다. 근데 예를 들어 작년처럼 뭐 군수 300명, 행정 300명, 200명, 100명 이렇게 뽑아서 막 차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수 이렇게 뽑는, 대량으로 채용하는 직렬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는 한 조에 저희가 섞어줘요. 왜냐? 어차피 저기 외부에 더 많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2명 정도까지는 양해를 구해서 서로 전공 질문을,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는 해드리는데, 대부분은 직렬은 겹치지 않게 편성을 한다. 그리고 그 조에서 스터디 모임도 저희가 편성을 해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뭐 1조부터 뭐 30조, 40조까지 있으면 또 조에 상관없이 스터디를 또 만들어 드려요. 또 지역별로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양이다. 그러면 옆에 부천, 뭐 인천 이런 가까운 쪽으로 지역 스터디를 편성을 해드린다든지, 또 막 경북권, 경상도권이야. 그러면 부산, 울산 이 지역, 대구 이 지역으로 또 학생들이 있으면 또 편성을 해드리고, 전라도권이면 전라도권, 충청권이면 충청권, 강원이면 강원권 이렇게 스터디를 편성을 해드립니다. 왜냐? 가까이 만나서 하는 게 최고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학원이라는 뭐 어떤 이런 교육원에 찾아오는 건 열심히 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배우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검증이 됐어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도 같죠.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과 스터디를 짠다고 한다면 뭐 쉽게 말해서 반반의 확률로 좋을 수도 있고 진짜 황당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서로 막 서로 눈치만 보다가 직렬이 막 엄청 겹친다든지 아니면 막 서로 자료만 빼먹으려고 하이에나처럼 와가지고 서로 자료만 빼먹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온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의욕이 없어. 그냥 끌어주길 바라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흑심을 품고 오거나 다른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 안 한다든지. 아니면 막 스터디인데 거의 수다 스터디야. 수다 스터디. 놀러 왔어. 맨날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 이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모양으로 유형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스터디들은 학원에서 이렇게도 짜준다. 편성해드린다. 필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 면접. 그러니까 정장을 입고 진짜 면접처럼 이렇게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뭐 최소 2번 정도는 하고 뭐 교육 자체가 이렇게 모의 면접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의 7번, 8번은 실전 모의 면접과 같은 유형으로 여러분들은 경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소 첨삭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공채의 7급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뭐 육군 7급, 뭐 공군 7급, 9급, 육군 9급, 뭐 해군, 해병대 뭐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국방부 공채 7급만 뭐를 한다? PT 면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저희가 기출 주제를 다 갖고 있으니까 또 뭐가 나올지 저희가 이제 주제 사례들을 다 갖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는지 그 발표까지 여러분들을 저희가 책임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PT가 중요하니까 우리 국방부 공채 7급 분들은 PT 면접 따로 편성이 되어서 PT 교육과 우리 나머지 다른 9급, 7급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런 공통 질문에 대해서 전공 질문에 대해서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PT만 추가되어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잘 준비하면 충분히 PT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피드백 할 때 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또 체크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수님들 저희 면접을 담당하실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김민공 교수님은 우리 군무원 면접관, 국방부 면접관 위원장을 이제 3번 정도 하셨고 또 국방부에서 각종 이제 면접까지 다 하면 뭐 7번 공식적으로 그래서 10번 정도 실제 면접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또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정보직에 또 특화가 되어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옆에 계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군수 분야의 이런 면접관을 경험하신 분이니까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윤영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장교 출신이죠. 여군장교 출신이고 또 관련해서 국방교육이나 우리 육군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지금도 군에서 나와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군무원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점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저고, 그래서 제가 이제 8년 동안 가장 이제 학원에서는 올해 지금 강의를 총괄해서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직렬에 대한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안내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김민정 선생님,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그리고 삼성 계열 회사에서 인사팀 면접으로 근무를 하셨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의 눈높이에서 또 그런 시야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교육을 시켜주는 우리 또 취업 쪽이나 공무원, 군무원 쪽에서도 우리 계속 특화되어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차량이나 전차 쪽에서도 이렇게 직렬로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이게 2020년, 21년이었을 거예요. 21년? 그때 이제 면접일 때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이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 면접을 보는 저기 서울역 옆에 있는 이제 강의실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 모여서 이제 전체 교육을 실시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저렇게까지 뭐 전체 교육을 하진 않아요. 번거롭더라고요. 상당히 저렇게 모이기도 번거롭고 막 전국에서 올라오는데 막 부산이나 이런 광주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처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저렇게 250명씩 모여서 저희가 교육을 한 적도 있다라는 거.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저거는 딱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 조별로 쪼개져서 조별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개 직렬에서 우리 면접 최종 합격 가신 분들의 직렬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군수, 행정, 정보, 뭐 제일 많은 이제 뽑는 직렬이죠. 그리고 이제 수사 직렬, 뭐 해병대, 공군, 육군 우리 합격자가 있었고요. 또 사서 직렬, 그 다음에 차량, 전차, 전자통신, 전산전기, 영상, 육군 영상, 국방부 영상, 시설기계, 총포, 탄약, 인쇄, 지도,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분야의 의공, 병리, 그 다음에 금속, 환경, 그리고 잠수도 있었어요. 해군 잠수 쪽에. 소수 직렬이지만, 건축, 그 다음에 치무, 용접, 토목, 방사선, 그리고 우리 공군의 기상과 기상예보 이렇게 각각 나뉘는데, 여기에도 저희 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재활치료, 의무기록, 물리분석, 항공, 이제 항공 분야, 육군이나 공군 쪽에 항공기체, 기관, 보기, 지원, 그 다음에 우리 영양관리, 그 다음에 화학분석, 그 다음에 유도무기, 그리고 해군의 함정기관, 우리 합격 학생이 지금도 잘 합격해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학경체, 우리 정보직에 어학경체가 있어요. 국방부.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에서 다 저희가 합격생을 배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질문하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41개 직렬의 저희가 기출 질문, 전공 질문들을 갖고 있고 또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저희가 잘 모르는 거는 이전에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에게 물어봐서 저희가 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이 잘 알려줘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또 전해주고 또 선배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그냥 뭐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면접 책이 있습니다. 2024년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추가하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접 교재로 여러분들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 한 권하고 전공 질문 있는 그런 교재 유인물로 면접은 다 진행이 되고 저 한 권으로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우리가 다른 곳과는 다른 차별화를 두고 전문적으로 군무원만 면접 교육을 진행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군무원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자세하게 또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잠재력, 그 안에 있는 끄집어내서 답변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진행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싸지도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강의료가 다 비싸겠지만 그래서 뭐 저희가 아주 비싸게 이렇게 받고 그러지는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뭐 선택을 해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저희도 여러분들을 교육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좀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거보다 말할 건 뭐 정말 많고 디테일하게 설명할 것도 정말 많긴 하지만 이건 또 교육 선택해 주신 분들에게만 또 제공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오프닝 정도로만 이렇게 저희를 또 꼭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랜 시간 좀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필기 합격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필기 합격 축하드리고, 또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셔서 꼭 군무원 면접도 합격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